정부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에서 5명 이상이 함께 식당에 갈 수 없고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주요 관광 명소를 모두 닫기로 했습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어제까지 확진자 16명이 숨졌고 광주광역시 요양원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다는 여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백신 확보가 미진했다는 취지로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편법증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복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뉴스룸은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 회사가 오랫동안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후원 활동을 해온 내용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성남시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채용 정황을 보여주는 캠프 핵심 관계자의 전화 녹음 파일을 뉴스룸이 공개합니다. 은 시장의 선거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관계자는 고생한 애들 챙겨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관과 직위까지 언급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대가 이루어졌고 CCTV 녹화도 학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된 지도 2년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에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말 음주운전 실태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수도권은 내일부터 그리고 모레부터는 전국이 멈춤의 길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합니다. 5명 이상은 식당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스키장과 해돋이 관광지도 문을 닫습니다. 전국에 적용되고 지자체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둬야 할 때입니다. 먼저 어떤 게 달라지는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는 모레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내일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함께 식당에 가선 안 됩니다. 식당에는 5명 이상 예약하거나 함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자리를 띄워 앉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칸막이 설치가 필수입니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명이 4명씩 나눠 각각 테이블에 앉는 것도 해선 안 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개인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규정했지만 이외 지역은 권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스키장은 물론 눈썰 매장도 포함입니다. 실내외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약 180곳 모두 해당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과 모텔, 리조트와 게스트하우스 등 모든 숙박시설이 해당됩니다. 객실당 정원을 넘을 수도 없고 연말 행사나 파티를 열어서도 안 됩니다.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관광 명소를 찾으려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올해 해넘이와 내년 해맞이는 TV로 보셔야겠습니다. 이곳 남산공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 명소와 국공립공원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출입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이렇게 줄을 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예정입니다. 최근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 방역 관리도 강해집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엔 외부인이 절대 드나들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모임도 해선 안 됩니다. 전국 종교시설에 2.5단계 조치가 확대되고 행사는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이번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은 전국에 일괄되게 적용됩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모레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하루 빠르게 수도권은 이제 4시간 뒤인 오늘 자정부터 5명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서영지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홍대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가족들과 친구들, 연인과 함께 이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퇴근하고 저녁을 간단하게라도 먹을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매우 한산합니다. 식당가와 술집이 몰려있는 건너편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식당 안도 살펴봤습니까? 네, 제가 오후 5시부터 이 주변 식당 한 20-30곳을 둘러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몇 명이라도 앉아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상인들의 시름도 깊었습니다. 한 식당의 직원과 인터뷰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5단계부터 사실 영향은 계속 있었고요. 카페 음료나 이런 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손님이 조금 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건은 효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모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전달이 될 거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오늘 나온 조치들도 강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이 대부분 실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더 센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만난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들도 빨리 더 짧고 굵게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영지 기자였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멈춤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에서 비롯된 일상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수감시설까지 파고들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제일 큰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직원과 수용자까지 3,000명 넘게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사람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로 의료원 차량이 들어갑니다. 수용자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19일 출소한 수용자였습니다. 일주일가량 수감됐었는데 출소 직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8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서 구치소 내부 집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약 3,100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구치소 안에선 기존 의료진 15명에 더해 파견 나온 간호사 5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진단검사와 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접견은 완전히 금지됐고 변호사 접견도 자제하도록 권고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사건 관계인들이 다수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수감시설 감염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수도권 교정시설 7곳에 대해 전수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교회도 집단 감염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여다보면 역시나 지침을 어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모여서 예배를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13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6월에도 집단 감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입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불도 꺼져 있습니다. 문에는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교회의 이번 집단 감염 첫 확진자는 17일에 나왔습니다. 20일까지 11명, 어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모두 13명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선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122명이 모여 예배를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단합대회에 갔던 교인 7명이 감염됐습니다.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지난주에만 15건입니다. 최근 3주 만에 6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간부 활동가 1명입니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를 폐쇄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집단 감염에 가장 취약하고 또 발생하면 제일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가 요양병원입니다. 고령층에 지병이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하루 사이에 3명이 숨졌습니다. 병상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그 전에도 이 요양병원에서 13명이 이렇게 숨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통째 격리된 곳입니다. 이 병원에서 병상을 기다리던 90대 여성 2명과 8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어제 숨졌습니다. 벌써 17명이 숨졌는데 16명이 병상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9명에 이릅니다. 지금도 입소자와 직원 등 90여 명은 집단 격리돼 병원 안에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71명이 확진자입니다. 거의 모든 요양병원에는 이곳처럼 음압 장비나 중환자 치료 시설이 없습니다. 그만큼 감염은 쉽고 치료는 어렵습니다. 119 구급차가 환자들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옮깁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원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환자와 직원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중 1명은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첫 확진자인 요양보호사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다른 확진자와 2차례 접촉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건물 3층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다행히 감염을 피한 환자와 직원들은 요양원 내에서 따로 격리됐습니다. 증상이 있은 다음에 이틀 정도의 기간 동안 환자 관리를 했었고 3층 전체를 관리하면서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황이 보입니다. 지난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은 10건입니다. 11월 말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확진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노인층입니다. 병상까지 부족해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금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면서 병상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숙제들도 있습니다. 원래 있던 중환자들을 어디로 보낼지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을 여성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A씨의 가족 중 한 명은 병원에 오래 입원해왔습니다. 뇌 질환이 있는 환자인데 거의 누워만 있는 상황이고 뇌기능이 절반이 마비된 상황이어서 그런데 최근 병원에서 요양병원 명단 2곳을 줬습니다. 이 공공병원은 107개의 코로나 병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진화 때문에 중환자 수를 내려가네 마냥 하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이해하지만 대책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준하는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도 옮길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태예요. 병원 측은 강제로 퇴원이나 전원을 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공병원도 비슷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여기 또 병원을 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요. 이 병원도 71개의 코로나 병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고 있고 덮어놓고 나가랄 게 아니라 자리를 마련을 해주든지. 병원 측은 최대한 연계된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간이건 공공이건 이런 이분법적인 분류를 떠나서 각 병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앞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병상 수의 1%를 코로나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지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중환자 전담 병상에 12개 병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어른만큼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영국 과학자들의 새로운 경고입니다. 연구진이 5에서 6주 동안 감염자들의 연령대를 조사했더니 15살이 안 된 아이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원래 바이러스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까진 알아내지 못했지만 데이터로 보면 아이들이 어른만큼이나 변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영국 학교들은 당장 다음 학기에 2주 정도 개학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We want, if we possibly can, to get schools back in a staggered way at the beginning of January in the way that we have set out. But obviously, we, like all, as you expect, the commonsensical thing to do.
불안한 건 학교만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엔 주민들이 줄지어서고 사재기가 안창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40여 개국이 영국에서 못 들어오도록 하늘길도 바닷길도 해저 터널도 막았습니다. 미국은 막지 않았지만 뉴욕주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만 비행기에 태우도록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현지 시간 23일부터 화물을 다시 운송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자세한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변이 바이러스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There's zero evidence at this point that there's any increase in severity associated with this disease.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CEO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Dementsprechend erwarte ich mir bei unserem Impfstoff auch keine Überraschungen.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코로나19 취재팀장 임소라 기자 나왔습니다. 영국에서의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다고 하는 건데 얼마큼 위험합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더 많이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더 위험하겠죠.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파력이 올라간다는 건 똑같은 거리 두기를 하거나 동일한 전파 위험 행위를 했는데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변이라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가 확산되면 어린이 환자도 더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이를 한다는 건데요. 이런 변이 과정에서 혹여나 독성이 강해지는 형태의 변이가 될 경우에 위험합니다. 특히 변이가 심각해지면 아예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좀 구체적이고 빠른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아직입니다. 관계 부처가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운항을 줄이고요. 입국자 검사를 강화하는 것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없다라면서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까지 확보한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접종 장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펜스 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예고한 대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습니다.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장면이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No, you just go ahead anytime you're ready. 국민들에게 걱정할 것 없다면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t's one thing to have the vaccine show up at a hospital. There's another thing to get the vaccine from that vial into a needle, into an arm. 우수한 백신이 개발됐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맞지 않으면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승인이 난 모더나 백신도 차례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접 모더나 백신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흑인 사회의 접종률을 높이려면 프로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나서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And LeBron James, I know you've been a big supporter of masks. I want to know when you're going to take the shot. Not the basketball shot, but the COVID shot. 일부 보수층에서 백신 회의로는 여전합니다. I would like to know if Donald Trump would take the vaccine. I think the answer is no, personally. 결국 백신 보급을 마무리 지으려면 아직 접종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을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그동안 백신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늦지 않게라고 했지만 출발부터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이 출범했지만 백신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자문회의를 소집한 건 7개월 후인 지난달이었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조기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1차 유행이 조금 진정됐을 때입니다. 학계와 민간 연구소,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엔 치료제와 국내 백신 개발이 주 관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은 빨랐는데 관심이 달랐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입니다. 약 500만 도즈 정도가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3천여 명이 문제의 백신을 맞았고 10여 명이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연달아 터지고 그러면서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모티브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비로 놔버린 거죠. 독감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에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발목을 또 잡은 겁니다. 지난달 12일에야 백신 도입을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단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입할 백신 선택에 대한 자문을 받고 5곳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한두 달만 더 빨랐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2명이 포함된 TF를 만들어 협상과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뭘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회사들하고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던 과정이 좀 있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빨라야 내년 2, 3월에 들여온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나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확보가 더디자 참모들을 질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JTBC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무리를 해서라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여러 번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놓고 그동안 정부 안에서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됐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해외 백신의 물량 확보를 강조한 건 지난 9일이 처음입니다. 이미 국제무대 백신 쟁탈전에서 뒤처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때입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들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문 대통령이 가을부터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확보하라고 여러 번 지시해왔는데 그때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만 올라왔던 겁니다. 청와대 홍보라인도 오늘 오후 늦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발언록을 정리해 배포하면서 지난 9월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포함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3단계도 주저하지 말라, 빠르게 결론을 내라, 이렇게 계속 당부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히려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다면서 자꾸 단계를 쪼개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사실이라면 더딘 백신 확보나 한 발 느린 거리두기 격상, 모두가 대통령의 뜻이 정책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뒤늦게 흘러나오고 또 청와대가 나서 발표까지 하는 걸 놓고서는 또 다른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이런 난맥상의 정점에 있는 것도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대통령이 구름 위에 앉아서 남의 일 하듯이 유체이탈 합법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청와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했는데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 겁니다. 청와대는 백신 확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치료제가 먼저였습니다.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달 한 포럼에서 했던 말에 이런 뜻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입증된 치료제를 투여를 사전에 함으로써 최소한 치명률은 낮춘 상태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당국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 방역당국 목표에 치료제가 우선순위였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따라서 백신은 관심을 덜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낸 메시지 자체에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사는 것과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건데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대부분 국내 개발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해외 개발이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바로 K-방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청와대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백신 확보를 강조했다면서 모두 12번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예. 제가 세어보니까 대통령이 메시지와 행보 12건 중 물량 확보에 관련된 것은 3건이고요. 그러니까 해외 백신을 구매하는 건 3건이고 나머지 8건은 국내 개발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브리핑에서도 백신 주권이라는 표현이 해외 백신을 확보한다는 것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메시지에서 백신 확보는 국내 업체들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쪽에 방점이 더 실렸던 겁니다. 네. 백신 주권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울지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국내 백신 개발을 담당을 한 교수가 지난달 앞서 언급했던 포럼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 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백신을 구매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겁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뭔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직 자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백신 확보가 늦었다고 체근했다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었지만 오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백신은 내년을 대비하는 것이고 지금 소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확보가 잘못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또 청와대가 보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야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전복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과 기자 매수 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하지만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의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룸은 전 의원에 대해서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전 의원 아버지 회사는 오랫동안 전 의원 지역구에서 후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 총선 전 의원은 바로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17년 부산 수영구 합창단 연주회 장면입니다. 전복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가 대표인 이진종합건설이 후원했습니다. 2018년엔 수영구 노인복지관에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같은 해 수영구에 기반을 둔 기관이 주최한 해양 레저 관련 행사에도 후원했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부산시의원과 아버지 회사 이진건설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구에선 아버지 회사의 각종 후원이 전 의원 선거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영구 시의원이셨고 이진종합건설 임원이기도 하셨는데 근데 저희 후원 산업 비고라인에 보니까는 이진종합건설의 박 주인님 해가지고 잡혀져 있거든요. 대표자가 아닌 직원 명의로 후원한 겁니다. 이진건설은 이전에도 전 의원 지역구 관련 후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상수선 사업도 벌였습니다. 선거법은 정치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회사 등의 선거 지역구 관련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그 회사 명의로 그 지역사회에 기부 행위를 많이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재진은 이진건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진종합건설 측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죄송하지만 조금 힘들어요. 듣지도 않고 어떤 게 힘드신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복민 의원은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서도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전복민 의원이 부산시 의원과 아버지 회사 임원을 겸직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의원의 아버지 회사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가 걸려서 해당 공무원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설업자 아버지와 부산시 전 공무원인 사도는 부산의 주택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청 건축주택과장 장모 씨는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회식, 찬조금, 결혼식,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판결문에서 언급된 건설업자는 바로 이진종합건설을 의미합니다. 이진건설은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 회사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이진건설 공동대표 등은 대구 북구청 건축주택과장 등에게 뇌물 수백만 원을 건넵니다. 이진건설은 대구 북구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공사의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였습니다. 시의원이면서 또 가족이 하는 회사가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줘서 그게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전 의원이 부산시의원과 건설사 임원을 겸직하던 시절 아버지와 사돈도 지자체 주택 업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아버지 전광수 이진건설 대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주택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위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수 등이 대부분입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건설업자는 전광수 대표가 유일합니다. 해당하는 그 시청의 부서에서도 관행이라는 의미로 피해갈 게 아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제척하실 걸 권고하시거나 명단에서 제외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전 대표 사돈, 전 의원 동생의 장인 윤모 전 부산시 주택국장도 부산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논란이 됐습니다. 윤 전 국장은 전 대표 사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관여했습니다. 가족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사정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재척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회피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JTBC 전다빈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은수미 성남시장을 도왔던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모두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채용됐습니다. 대부분 공개 채용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왜 그 과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을 보도합니다. 선거 캠프에 이어 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채용이 진행될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와서 캠프에서 애들 해갖고 일 시켜놓고 고생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정리할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의심하시면 어떤 기관, 어느 자리에 누구를 뽑을지도 언급했고 실제 그대로 채용됐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이던 이모 씨는 은 시장이 당선되자 인수위원회 정무특보로 일했습니다. 한때 실세로 불렸지만 지금은 퇴직한 일반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직함 없는 이 씨가 캠프 출신들의 성남시 공직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와 전직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애들 와서 고생했던 걔네들 빨리빨리 처리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캠프에서 애들 해갖고 일 시켜놓고 고생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정리할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인사는 시장 권한인데 자신이 일부분 넘겨받았다고도 주장합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집단이고 마찬가지야. 그걸 거기 원하는 시장을 거기 원하는 어느 정도 그거 받았잖아 내가 시장님한테. 이 씨는 채용할 인물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자격이 모자라지만 성남시에 취업시키라는 지시. 생기는 정리 안 되는 거 저희 저거에서 정리를 해갖고 어차피 우리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야. 실제 박 씨는 시청 공무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제가 거기 그 캠프 끝나고 1년 동안을 저 준비 계속 했는데요. 다른데 다 자기 힘으로 다 공부해서 들어갔지 다. 면접에는 제가 좀 자신 있었거든요.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서현 도서관 얘기도 오갑니다. 역시 구체적인 인물과 공채 요건을 언급합니다. 딸을 니네가 이력서 봤잖아. 뭐 대기업에 있었던 자격이 안 돼? 가서 거기가 왜 그런 거 가냐. 이 씨가 언급한 캠프 관계자의 딸, 실제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나 공무직뿐 아니라 청원경찰, 도로경로당 관리 자리까지 챙긴 정황도 나타납니다. 그 청경 3명 뭐 있대요. 그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불법 현수막, 그다음에 경로당 관리, 그 임기제 그 총 3명, 합의 6명 그래갖고 뭐 내일이나 해갖고 뭐 한다고. 그래야 돼? 안 해도 돼?
언급된 인물들은 그 자리에 취업합니다. 캠프에서도 전혀 활동하신 바가 없고. 네,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한 적도 없고. 취재진이 확보한 은 시장의 일정표를 보면 취임 전은 물론 이후에도 정무특보였던 이 씨와 자주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까 시장님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얘기도 했어 내가. 대사한테 얘기하셨는데 내가 잘 태연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전 정무특보 이 씨를 찾아갔습니다. 기관에 채용에 그러면 관여하신 바가 없으세요? 캠프 관련자들을 채용. 그 사람이 그래야지.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인데 관여가 돼 있지 않고. 이 씨 친조카도 서현도서관에 취업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혹시 조카이신 이 채용이 된 바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요. 먼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내부 고발자 이모 전 비서관은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인사팀에서 공무원이 처음 보고를 하면 2층 비서실로 와서 여기 집어넣을 사람 있으면 말씀해달라 했고 시장 이양국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인사 책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력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말씀하셔도 필요할 게 없으니까. 혹시 어머니 모르세요? 캠프에 계셨던? 이 씨는 아세요? 지금도 답변 안 한다니까. 취재진은 성남시와 은 시장에게 여러 차례 캠프 핵심 관계자 이모 씨가 인사 채용에 관여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 시장은 취재진과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보고 드려봤는데요. 예. 이것도 답변할 사람도 없으셔가지고. 잠깐 뵙거나 그런 것도 다 안 되는 거고. 성남시는 서면으로 세부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며 임면권자가 인사권을 외부인에게 위임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성남시의 말이 맞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 파일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공개 채용이 뽑힌 데 이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는 비일 자리를 채우겠다며 공개 채용 공고를 띄운 뒤에 그 사람들을 다시 뽑았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급수까지 올려줬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올 7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민원 상담 분야와 운전 분야 계약직 공무원을 각 한 명씩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선발된 A씨와 B씨는 모두 캠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이미 2년간 일해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후 캠프 출신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채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기가 끝날 즈음에 공채가 떴고 채용 과정을 거쳤지만 똑같은 두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채용되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임무의 공개 채용 공고가 기존 급수보다 한 급 올려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채용 공고입니다. 일반 임기제 기록관리 분야 한 명을 모집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리에서 2년간 일해오던 캠프 출신 C씨가 뽑혔습니다. C씨 역시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캠프 출신 D씨는 7급에서 5급으로 다시 채용됐습니다. D씨에게 물었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춰서 근무해서 들어온 거고 그렇게 공고가 난 것에 좀 그냥 근무했을 뿐이잖아요. 캠프 이력과는 상관없고 능력에 따라 경쟁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프에서 일을 했었죠. 공모자가 몇 분 계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죠. 면접도 보고. 승급한 건 인사팀의 판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혜택을 받은 캠프 출신 공무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채용된 거는 맞는데 그거는 새로 공고가 났고 거기에 제가 응시를 해서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뭐 7급 같은 경우에 그런 공고문을 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서는 지원을 했던 거지. 뭘 그 내정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성남시의 이런 채용에 대해 뽑을 사람을 이미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공채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 몇 사람의 경우에 부득이한 뭐 자기 시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허용이 될 수 있지만은 다 당한 거죠. 선거에 도움을 받은 사람, 다음 선거에 도움을 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채용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성남시는 우연이 아니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등 자격 조건이 갖춰졌다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고 적법하게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때린 일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대전입니다. CCTV에 녹화되는 걸 알면서도 보란 듯이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공부를 합니다. 지켜보던 교사가 아이의 이마를 때립니다. 몸이 뒤로 휘청입니다. 이번엔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아이가 울자 코를 잡아 비틀고 반대편 뺨을 또 때립니다. 학대는 옆에 있는 아이에게로 번집니다. 밀쳐 넘어진 아이는 색연필을 다시 주워와 앉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지켜보던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작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때리고 나서 도망가는데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또 때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5살짜리 애가 얼마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부모들이 CCTV를 보기로 마음먹은 건 한 아이의 말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때렸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때렸는데 매일매일. 담임교사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배나 얼굴을 꼬집어 멍이 드는 날도 잦았습니다. 부모가 물으면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애가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친구가 밀어서 다쳤다고. 배 부위를. 그래서 자기가 연고 잘 발라줬다고.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 CCTV로 확인된 피해 아동은 4명입니다. 경찰은 7명 전부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공부를 가르치려는 욕심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교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아이를 때린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 핑계를 댑니다. 지금부터 보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나와서는 심지어 아이가 학대를 유발했다고 했습니다. 맞은 아이는 27개월, 3살이 겨우 넘은 아이였습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27개월 된 A군이 인형이 담긴 수납품을 바닥에 쏟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떨어진 인형들을 A군에게 던지며 혼댑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잠시 뒤 A군이 같은 실수를 하자 이번에 넘어뜨린 후 박수를 쳐 겁을 줍니다. 이튿날 놀이 시간엔 스티로폼 공을 A군을 겨냥해 던집니다. 연달아 머리를 8번 맞춥니다. 큰 상자를 A군 주변에 던져 위협도 했습니다. A군 손을 잡아 억지로 손뼉을 치거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기저귀를 갈 때는 바지를 A군 얼굴에 덮어뒀습니다. 다쳐온 적이 많았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너무 참담하고.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교사는 원생 3명을 4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 1명과 원장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가해 교사는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 A군이 범죄를 유발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등 문제가 많았고 교사 자신도 때렸다는 겁니다. 또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고 일부는 장난삼아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27개월 아이가 학대를 유발했다는 의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되게 반성하는 것처럼 고개도 숙이고, 근데 막상 적어온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피해 학부모들은 원장의 학대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빌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회유를 했고, 신고를 해봤자 처벌이 약하다. 법은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이라도 못 드리겠는데요. 한편 울산 중구청은 신고가 접수되고 넉 달이 지난 뒤 학부모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려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난 9월에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편의점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CCTV 영상 보실까요?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사람이 직원을 향해서 먹던 걸 던집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이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인천의 한 편의점입니다. 한 남성이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로 돌더니 먹던 음식을 힘껏 던집니다. 편의점 직원을 향해서입니다. 수락을 요구를 했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매장에서는 그 지식을 못 하신다 했는데 막무가내예요. 그리고 왜 내가 못 먹느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자 먹고 있던 샌드위치를 던진 겁니다. 매장은 샌드위치 잔해로 뒤범벅됐습니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번엔 우유를 던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피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 남성은 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식하는 거를 그냥 방치를 하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해버리면은 수가 이제 몇백만 원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인천 연수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는 매달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줄지 않는 음주운전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교통사고의 한 장면입니다. 차는 심하게 구겨졌고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회식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요즘은 밤 9시면 술집이 문을 닫다 보니 일부에선 짧고 굵게 마시자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서효정 기자입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에 소방대원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만취 상태인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은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추돌의 충격으로 이렇게 난간에 와서 들이받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화면으로 봐도 화가 나는데 또 그 당한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A씨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져 분노를 샀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는 술집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수도권 확진자가 757명이 나왔던 지난 18일. 밤 9시를 1시간 남겨둔 시각입니다. 가게 안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주문 마감을 알리자 마음이 급합니다. 벨이 잇따라 울리고 안주 주문이 이어집니다. 마감 시간 전에 짧고 굵게 빨리 먹자는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시키는 양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긴 하죠. 1시간에 한 병을 드시는 분들은 30분인데 뭐 한 병을 먹는다는 뜻이죠. 경찰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잠깐만 마스크 좀 내려주세요. 불지는 마세요. 네, 감지 안 되셨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건데요. 오늘은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에 넣으면 공기 중에 있는 알코올 입자를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주변에서 술을 드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향수라든지 그런 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다시 저 감지기로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강남의 다른 번화가에서도 음주 단속이 이어집니다. 단속 시작 5분 만에 음주운전자가 나옵니다. 내리세요. 수도 들어가세요. 친구들과 소주 반 병을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병 드셨으면 하시지 마셔야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7%.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도 해봅니다. 대리운전 불렀다가 오시는 게 늦는다 그래서 기사타워에서 차를 빼다가 그냥 이 정도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진술서를 적는 동안 한 명이 또 적발됩니다. 동승자가 다가가는 취재진을 막아섭니다. 그렇게 찍으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일인 거잖아요. 도로교통법을 어기신 그런 게 개인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동승자 역시 술을 마셨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약주하셨어요? 같이 마셨어요.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술 냄새를 풍기는 이 남성. 맥주 한잔 하시면 좋지는 않네요. 치도수치 한참 넘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면 어떡해요? 바로 앞에서 왔는데 안 되죠. 예.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음주 단속을 안 한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 교육장 앞에서 면허 취소자를 상대로 학원 홍보가 한창입니다. 결격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다고 위로하며 면허를 빠르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쉬운 면허 시험장으로 저희가 모시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쉬운 도로주행 코스예요. 결격 기간인 1년에서 2년 정도는 무면허 상태지만 다시 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는 사람이 지난 2015년에 15만 명. 이 가운데 14%가 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고 11%가 또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한 번을 하면 6시간 교육을 받고 3번엔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다시 면허를 손에 쥐고 또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면허를 다시 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거라든지 처벌 수위 강화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추가되면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받고 도로로 나오는 사이 차는 폐차장으로 갑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죽어요. 거의 100% 사망사고. 우리도 작업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는. 아, 그래요? 끔찍하죠. 일일이 재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끔찍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술잔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마신 지 오래 지났다고 딱 한 잔만 마셨다고 운전대 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고로 폐차장에 들어온 차량들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철저히 부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서유정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하철 구의역 사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린 발언이 공개됐죠. 변 후보자는 말실수라며 2차례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은 변 후보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합니다. 변 후보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 만큼 주택 건설 현장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란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할 경우 장관 후보자가 중도하차하거나 지명 철회된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 후보자는 자신이 LH 사장 시절 산업재해를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로 보낸 서면 답변서입니다. LH 사장 때 건설안전 노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적었습니다. 연평균 사망자 9명에서 4.5명으로 줄었다고도 자평했습니다. 실제 그럴까? 최근 10년여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0명대이던 산재 피해자 수가 2019년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변 후보자가 사장일 때 산재 피해자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사망자도 지난해 4명에서 올해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체 공공기관 중 산재 사고 1위란 불명예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LH가 산업재해가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2019년도에 312명, 이게 매년 증가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랑.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서 봐준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쟁점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멈춘 택시를 운행 중인 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운행이 끝났다고 봐야 할지 여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이던 지난달 6일 밤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택시는 이 차관의 집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합의를 했어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엔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췄을 때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안을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택시기사와 합의한 2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근거가 된 판례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2017년 8월 동부지법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사를 때린 승객에게 특가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택시 운행이 끝난 상태였다고 본 겁니다. 또 광주지법도 같은 해 12월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택시가 도로변에 멈춰 있었고 택시기사가 곧바로 내려서 파출소로 갔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닌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판결과 정차 중에 대해 달리 본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 대해 특가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는데 택시기사가 승객을 내려주고 즉시 택시 운행을 이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도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 때도 요금 시비 등 다툼이 빈번하다며 그 위험 정도가 주행 중과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다급한 사과입니다. 4년 전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을 향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된다고 말했던 게 드러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이 문제로 진땀 빼던 변 후보자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의원 회관이 아니라 고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단식 농성 중인 천막을 찾은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분들 여기서 풍찬 노숙에 단식까지 하신 지 벌써 12일째인데요. 변 후보자 이분들께 자신의 김군 관련 발언, 그러니까 개 발언 사과하겠다고 찾아간 겁니다. 당연히 환영받았을 리 없겠죠? 저희가 입수한 녹취 좀 들어보실까요? 개인의 사고라고, 개인의 잘못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건설 쪽에서는 진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교통 쪽에서는 진짜 생각을 안 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설계가 돼야죠. 제도화 돼야 되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 100번 잘못했죠. 제가 후회스럽고 좀 죄스럽고 하여튼 뭐 평생 제가 그건 안고 가야 될 업보가 아닌가. 네, 알고 보니 농성단에선 오지 말라. 우리가 구의역 김군의 부부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데 굳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네, 내일이 변 후보자 국회 청문회 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가족의 발언 이렇게 싸늘했나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분노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사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네, 변 후보자의 일방적 방문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항의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는데요. 무작정 뒤밀고 찾아오신 것이 상당히 무례한 일. 단식하신 지 오래돼서 기력도 없으시고 한데 소위 말하는 그 그림 찍히러 온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네, 진짜 그림 찍으러 왔는지까진 모르겠지만 변창흠 후보자님 청문회 하루 전날 한 사과 누가 봐도 참 다급해 보입니다. 다음 브리핑 코스크의 침독국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요. 권 후보자 지난 10월에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해외 출장 갔다가 마스크 제대로 안 쓴 모습 딱 걸려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건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국제적 망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후진국인 걸 증명하러 간 겁니까?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식사 장소라든지 진흥원의 지사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해서 잠깐 저렇게 벗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복지위는 코로나 담당 상임위답게 오늘 청문회에 앞서서도 이렇게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고 2시간마다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열린 또 하나의 청문회,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으로 가보실까요? 질의를 하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마스크 위로 코가 다 드러났네요. 턱에만 걸친 턱스크는 아니지만 코를 다 드러낸 코스크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보니까 다른 의원 질의할 듯 마스크를 아예 내려서 턱스크로 가더니 심지어
손가락에 침을 꾹 찍어서 자료를 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오후 질의에선 좀 더 올려 써봤지만 금방 포스크가 되고 맙니다. 참고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백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층 아파트 옆에 타워 크레인이 위태롭게 서 있고 그 아래 차들이 부서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장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7대가 파손됐습니다. 교관의 지도에 따라서 힘껏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갔어야 할 수류탄이 등 뒤로 구르더니 발밑으로 떨어집니다. 교관은 재빨리 신병을 데리고 몸을 피합니다. 3초 만에 수류탄이 터졌지만 교관의 기지로 무사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차량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빙글빙글 돕니다. 또 다른 차량들까지 가세해서 함께 돌기도 하죠. 약 7분 동안 차들이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겨우 수습이 됐지만 도로에는 고스란히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 장난에 동참한 용의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줄지어 지나가는 차량 행렬을 향해서 두 사람이 손을 흔듭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반영하는 드라이브스루 결혼식 현장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정계에 몸담아온 한 현직 국회의원 아들의 결혼식으로 약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온 하객이 1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차에서 창문을 닫은 채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쓰러져 있는 아기 코끼리에게 구급대원이 힘껏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수십 번을 반복한 끝에 기적처럼 다시 고개를 움직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태국 찬타부리의 한 도로에서 50대가 몰던 오토바이와 아기 코끼리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회복한 아기 코끼리도 엄마 코끼리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끼 한 끼를 걱정하고 있는 노숙인에게 뜬금없이 밀린 세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무려 36억 원입니다. 며칠 남지도 않은 올해 안에 내지 않으면 여기에 1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국세청엔 연매출 75억 원인 서울 강남의 술집 사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JTBC가 그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노숙인 이모 씨에게 날아온 세금 체납 독촉장입니다. 36억 원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36만 원인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36억이 날라온 거예요. 올해 안에 내지 않으면 1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인 이 씨는 장애수당 등 매달 나오는 70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길에서 먹고 자다 2018년 8월부터 민간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사 김재영 씨가 돕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이 씨가 서울 강남의 술집 주인으로 돼 있었다 합니다. 밀린 세금은 2018년 매출 75억 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2% 정도가 세금으로 붙어서 36억이 나왔던 거죠. 발견 당시에도 노숙자로 있던 분이 일반 사람들도 강남에서 가게를 연대 오픈한다는 거는 사실은 엄두도 안 나는 거고. 이 씨는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씨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 몰라 무슨 날인지. 그러세요? 취재진은 해당 술집을 찾았습니다. 간판은 바뀌었고 문은 닫았습니다. 지하에 그 음식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단란주점. 단란주점이에요? 주인이 아마 한 4-5번 바꾼 거라고. 세무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이의 신청을 하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도용했다고 해도 세무서가 당사자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세무서가 받았다는 사업 등록 신청서는 빈칸투성이었습니다. 술집의 매출이 1년 사이에 수백 배가 뛰었는데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취재진은 노숙인 이 씨, 그리고 이 씨를 돕는 동작구청 사회복지사 김재영 씨와 함께 강남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술집이 등록된 세무서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부터 확인했습니다. 빈칸 투성입니다. 빈나는 이렇게 여쭤봐서 이렇게 기재하기도 하고. 네, 요건은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공간이 좀 많기는 하네요. 실제 업주가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매출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매출을 299만 원, 하반기는 670만 원이라 신고했는데 1년 만에 다시 9억과 67억으로 바뀝니다. 매출이 수백 배로 뛰었는데 현장 조사는 없었습니다. 전혀 실사 조사를 하실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건지. 사실 좀 답변이 좀 궁색해서. 그리고 1년 뒤 실제 술집을 운영한 사람 대신 이 씨에게 세금 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와 복지사 김 씨가 명의 도용을 알게 된 건 2년 전. 경찰에 알리고 폐업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계속 바뀌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금방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납부했어야 될 37억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JTBC 이자연입니다. 정부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넓혔지만 부동산 투기는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값싼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는 틈새 투기가 기승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다는 걸 노린 겁니다. 안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21평형의 공시가격은 1억 원이 안 듭니다. 경기도 일대에선 최근 이처럼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집을 여러 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올렸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넘는 집에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기존 4%에서 최대 12%까지 오른 반면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집의 세율은 예전과 똑같은 1.1%입니다. 팔아도 차익이 크지 않아 예외로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규정은 넉 달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투기 세력에게 틈새 시장을 열어준 격이 됐습니다. 투기꾼들은 바퀴벌레예요, 수사님이. 뭔가 틈새가 있으면 건져요. 꿈을 꾸려 개간 사람이 3개를 사더라고요, 처음으로 온 사람. 공시가 1억 원 넘는 아파트의 취득세가 오른 8월부터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설명입니다. 22%라는 얘기를 저희도 몰랐는데 그 투자하시는 분이 와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희도.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고양시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쪽 그 전시관이 1억 이하짜리 평소에 쳐다도 안 보던 뭐 그쪽도 다 싹쓸이 다 했어요. 투기 세력이 매물을 쓸어 담으며 호가를 끌어올리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모레 2차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윤 총장 징계 효력 자체를 결정하는 만큼 재판부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변호인이 참석한 1차 신문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 측은 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지난 3월에 최 씨를 기소한 뒤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지만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뭐 드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미리 손질하고 양념한 간편식품 많이 찾게 된다면 나트륨이 너무 많지 않은지 성분표를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30, 40대 남성들은 권고량의 2배가 넘게 나트륨을 먹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영상뉴스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3일에 한 번? 그냥 쟁여 두고 먹을 정도로 떡볶이 같은 거 요즘에 잘 나오니까. 뭐 일주일에 한 5끼? 제가 해먹었을 때보다 짜고 자극적인 것 같아요. 여자잖아요.
양만 따지면 남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JTBC 송화선입니다. 어디선가 오염됐을지도 모를 옷이 걱정인 요즘. 집에 오면 스타일러 하세요. 새로워진 무빙 행어가 강력하게 털어내고 100도씨 트루스팀이 빈틈없이 살균하니까 당신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진짜 스타일러는 스타일러뿐입니다. LG트럼 스타일러.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느새 곧 크리스마스죠. 최근 소셜미디어엔 이런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트리를 만들고 조명을 붙이고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품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눈입니다. 이렇게 하얀 눈이 있고 없고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크게 바꾸는데요.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눈이 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쌓일 정도로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2부 날씨부터 한번 볼까요? 새벽과 아침 동안 중부 지역과 제주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약한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 눈은 강원 영서 지역에만 조금 쌓일 걸로 보입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새벽에 전라도 내륙 지역에 남색으로 이렇게 눈이 표시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은 산지에 눈 날림 정도로만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전국 대부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날이 좀 풀렸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이었죠.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추위가 풀린 덕에 전국 곳곳이 이렇게 녹색으로 0도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무려 11일 만에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오늘보다 좀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은 8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밤부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이분 날 눈을 뿌리는 비구름이 생기는데요. 바람도 함께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함도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도 이 저기압이 몰고 오는 바람 때문에 내일 밤부터 차차 남쪽으로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하다는 내 말은 언제부터 거짓말이 되었는지 모르겠어.